그녀의 삶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다. 남편 박준영은 도박 중독에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수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수아는 멍투성이가 된 몸과 마음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다. 그녀는 준영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녀에게 도망칠 용기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덫에 걸린 작은 새처럼 무력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잠에서 깨어나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그저 고통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준영은 잔뜩 취한 채 집에 들어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수아를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계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수아, 이 씨발년 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이젠 네가 날 살려야 해. 그는 수아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내가 너를 팔았어. 너를 팔아서 내 빚을 갚을 거야. 수아는 충격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JK그룹 정태훈 회장에게 딱 하룻밤만 그러면 우리 빚은 전부 사라지는 거야. 이건 우리를 위한 길이야. 날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너는 해야 해. 준영은 수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악마처럼 웃었다. 수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준영은 더욱 거칠게 그녀를 붙잡았다. 어딜 도망가? 너 같은 년이 도망갈 곳이 어디 있다고. 넌 내 거야. 영원히 내 거야. 수아는 절규하며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절망의 심연 속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저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깨달았다. 세상은 그녀를 비웃는 듯했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가 마치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듯 선명하게 보였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아파트에서 수아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박준영은 이미 잠이 들었지만 그의 잔인한 말들은 수아의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너를 팔았어.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세상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수아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가자. 정 회장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기회야. 수아는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력하게 준영을 따라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준영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였다. 거대한 빌딩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그녀의 낡고 초라한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준영은 그녀를 재촉하며 정태훈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몸을 떨었다. 정태훈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정태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들어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감히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준영은 허리를 굽히며 아첨하듯 말했다. 회장님 데려왔습니다. 저희 아내 이수아입니다. 태윤의 시선은 준영에게서 수에게로 옮겨갔다. 정태윤 중 태요온. 얘 눈에 들어온 수아는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다려 입은 원피스, 그리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작은 어깨.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순수함과 묘한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태유는 수많은 여성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무방비하고 진실한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는 단숨에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첫 만남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잊고 지내던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태유는 차분한 목소리로 준영에게 말했다. 박준영 씨, 잠시 나가 있어 주십시오. 이수아 씨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영은 태윤의 싸늘한 시선에 주춤하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무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태윤은 수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앉으십시오, 이수아 씨.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을 피했다. 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태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수아는 망설이다가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아 생활, 준영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진 지옥 같은 결혼 생활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단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태유는 수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물과 솔직함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고결한 품성에 깊이 감동했다. 그가 예상했던 하룻밤의 거래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구해내고 싶었다. 그 순간 태윤의 시선이 수아의 손목에 닿았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려고 손을 올렸을 때 낡은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고 희미한 제비 흉터가 드러났다. 태윤은 숨을 들이켰다. 그는 자신의 죽은 어머니의 유품인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보았던 어릴 적 잃어버린 여동생의 손목에 있던 것과 똑같은 흉터를 기억했다. 그의 어머니는 늘 그 흉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했다. 태윤은 자신의 여동생이 사고로 실종된 이후 수년간 찾아 헤맸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서 똑같은 흉터를 발견하다니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수아가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녀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의 차갑던 눈빛은 순식간에 혼란과 애틋함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다 되셨습니까? 이제 돈을 주십시오. 준영의 목소리에는 참을성 없는 탐욕이 가득했다. 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준영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태윤은 봉투를 쥐고 문을 열었다. 준영은 돈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낚아채려 했다. 박준영 씨. 태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돈을 받고 다시는 이수아 씨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부로 이수아 씨와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그녀와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정식으로 이혼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히 다시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댄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발붙일 곳조차 없을 것입니다. 태양그룹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준영은 태윤의 싸늘한 경고에 몸을 떨었다. 그는 처음에는 화를 내려 했지만 태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결국 겁에 질려버렸다. 그는 돈 봉투를 쥐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태윤은 준영의 비굴한 뒷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즉시 준영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준영이 다시는 수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문이 닫히자 태윤은 다시 수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수아는 태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유 그녀에게 그런 것이 허락될 리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태윤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회장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태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할 필요에만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아는 그의 말에 의아해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는 마치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태양그룹 회장실 문이 닫히고 이수아는 정태훈 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다시금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지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했다. 태윤은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 옆에 있는 응접실로 안내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차갑고 냉철한 사업가의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만큼은 따뜻했다. 수아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준영의 폭력적인 그림자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밀려왔다. 며칠 후 수아는 태양그룹의 한적한 별장으로 옮겨졌다.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는지, 태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준영에게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또 다른 거대한 권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것 같았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하루 종일 별장 안을 서성거렸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그림들 속에서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바깥 세상과 단절된 자신을 느꼈다. 정태윤은 비서실장에게 이수아의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철저했다. 수아가 어릴 적부터 살아온 환경 준영과의 결혼 과정,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까지. 비서실장은 수아의 출생 기록과 입양 기록까지 추적하며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수아의 어린 시절 보육원 기록에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모양의 흉터가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고, 그녀의 생모 이름이 태윤의 어머니 이름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아가 바로 어릴 적 실종된 자신의 여동생 정수아라는 것이었다. 태윤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던 날들을 떠올렸다. 이제야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러나 태윤은 당장 이 사실을 수에게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있었기에 섣부른 고백은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가 온전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자 했다. 별장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별장 정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있는 작은 책꽂이에 놓인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소설 시집, 그리고 놀랍게도 건축 관련 서적들도 있었다. 그녀는 특히 건축 서적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머릿속으로 자신만의 건축물을 상상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꿈속에서 본 건물을 그려 넣곤 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점차 복잡한 도면과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들로 채워져 갔다. 그녀는 스스로의 재능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의 그림은 남다른 섬세함과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건축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박준영, 태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아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태양그룹의 그림자 뒤에 숨어 수아를 감시했다. 그는 수아를 되찾아 다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수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녀가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태양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수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어느 날 준영은 언론에 태양그룹 정태윤 회장과 이수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정 회장이 박준영의 아내를 돈으로 사들였다. 정 회장은 뒤로는 더러운 거래를 하는 위선자다. 이수아는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꽃뱀이다. 준영은 수아의 과거 사진들을 조작하여 그녀가 부도덕한 여성인 것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이 소문들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큰 위기에 처했다. 태윤은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해명하고 준영의 음모를 폭로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고문 변호사는 언론의 공격적인 질문과 대중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할 때 섣부른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태윤은 답답했다. 그는 수아를 보호해야 했고 동시에 태양그룹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그때 그의 비서실장이 태윤에게 수아의 스케치북을 건넸다. 비서실장은 별장에서 수아의 재능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녀의 스케치북을 태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태윤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린 놀라운 건축 도면과 디자인들이 가득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전문 건축가 못지않은 통찰력과 창의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가 그렸던 인간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 도시 스케치는 그가 추진하고 있던 그룹의 신사업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태윤은 수아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했다. 태윤은 수아를 회장실로 불렀다.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태윤은 그녀에게 스케치북을 내밀며 물었다. 이 그림들을 직접 그린 겁니까, 이수아 씨? 수아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태윤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수아 씨, 당신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들은 그 어떤 건축가보다도 뛰어납니다. 나는 당신에게 태양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수아는 태윤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이, 그리고 다시 상처받는 것이. 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태윤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를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고 싶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수아 씨.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의 그림들은 당신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준영 씨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수아는 태윤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잡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태윤 회장의 제안은 이수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준영의 그림자에 갇힌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얻었다. 태윤은 수에게 태양그룹의 신사업인 미래형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발의 초기 디자인 개발을 맡겼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인공지능 환경기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설계가 융합된 복합적인 개념이었다. 태윤은 수에게 그룹 내 최고급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다. 수아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내 그에게서 받은 신뢰에 보답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그녀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다. 태양그룹 내부에는 그녀를 향한 시기심과 비난의 시선이 가득했다. 특히 태양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이자 태윤의 사촌인 정수연 중 수윤 상무는 수아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수연은 태윤의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수아가 태윤의 개인적인 관계로 회사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아를 끌어내려 태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었다. 수연은 수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회의석상에서 수아의 아이디어를 비웃고 비현실적이라며 깎아내렸다. 겨우 저런 천박한 여자가 우리 태양그룹의 미래를 논한다고 꿈도 야무지네. 수연은 다른 임원들 앞에서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수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몰아주고 불가능한 기한을 제시하며 그녀를 압박했다. 중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회의 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수아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녀는 수아가 스스로 지쳐 포기하고 떠나기를 바랐다. 수아는 수연의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건축 관련 서적과 디자인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태윤이 건네준 건축 설계 프로그램들을 밤새도록 익혔고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들을 탐독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감성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라는 핵심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과 유기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도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고 건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다. 정태윤은 비서실장을 통해 수아의 모든 행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수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태윤은 수연의 음모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는 수아가 스스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빛을 발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아를 지원했다. 그는 수아의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필요한 자료를 은밀히 제공하거나 그녀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영양제를 챙겨주기도 했다. 그는 수아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녀 스스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랐다. 어느 날 태양그룹은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는 태양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미래형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을 발표할 최종 발표자가 선정될 예정이었다. 수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수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전체 임원회의에서 태연한 표정으로 제안했다. 회장님, 이번 컨퍼런스 발표는 젊은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아 상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중요한 자리인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수연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태윤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수아의 잠재력을 믿었고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좋다. 정수연 상무. 이수아 상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AI 기반 주거 공간 디자인을 주제로 기획안을 발표하도록. 기한은 일주일이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게다가 주제는 최첨단 기술과 디자인 지식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었고 기한은 턱없이 짧았다. 수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얼굴에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동시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수연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을 똑똑히 보았다. 수연은 수아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수아는 밤낮 없이 기획안 작성에 매달렸다. 퇴근 후에도 개인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는 인공지능 기술과 건축 디자인 관련 서적들을 밤새도록 뒤적였고 온라인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창의력과 타고난 건축 감각을 이 기획안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는 마치 그녀의 강한 의지를 대변하듯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프로젝트 막바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그녀가 컨퍼런스 발표를 위해 수집하고 분석한 핵심 디자인 데이터 파일이 갑자기 유실된 것이다. 그녀는 밤새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누군가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시간은 촉박했고 데이터 없이는 기획안을 완성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꽂힌 것은 이틀 전 그녀가 혹시 몰라 수기로 작성해 두었던 몇 장의 핵심 아이디어 스케치와 요약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 빼곡히 적어두었던 수많은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그것들을 발견하고는 마치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기획안에 쏟아부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녀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녀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가 강한 의지를 품은 듯 빛났다. 수아는 이 시련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태양그룹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미래형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컨퍼런스 최종 발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강당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은 고요히 검은색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좌석을 메운 수많은 임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일부는 비웃음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옆에 선 정태훈 회장은 굳게 담은 입술로 발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맨 앞줄에 앉은 정수연 상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네 차례야. 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지켜볼게 라는 악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수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녀는 낡은 서류 가방 속에서 밤새 준비한 수십 장의 송을씨 요약본과 스케치들을 꺼내 연단 위에 정성스럽게 펼쳐 놓았다. 스크린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유실된 핵심 데이터가 그녀의 계획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정수연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결국 자료도 없나 보네. 한심한 것. 그 순간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정태윤이 그림자처럼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강당 뒤쪽에 비서실장을 세워두고 수아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는 수아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를 떠올렸다. 어릴 적 잃어버렸던 여동생의 표식,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그 흉터가 수에게 힘을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확신에 차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그룹 이수아입니다. 오늘 저는 AI 기반 주거공간 디자인 기획안을 발표하려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이 검은색인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기술적인 문제로 핵심 디자인 데이터 파일이 유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데이터 이면에 숨겨진 아이디어의 본질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 가치에 대해 오로지 저의 생각과 분석만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수현은 비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태윤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자 황급히 표정을 관리했다. 대강당 곳곳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데이터도 없이 발표를 한다고.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수아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수기 자료들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머릿속에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창하게 시장 분석과 타겟 고객의 니즈, 그리고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설명했다. 저의 기획은
단순히 AI 기술을 활용한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이 통합되어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수면 패턴과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아침에는 개인 맞춤형 영양 식단을 제안하며 실시간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명상이나 힐링 음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모든 사용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기술 용어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디어의 핵심을 전달했다. 그러던 중 한 임원이 질문을 던졌다. 데이터 유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뢰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모든 기획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수아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물론입니다. 유실된 데이터는 발표 후 완벽하게 복구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저의 통찰력과 아이디어의 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스며들었다. 정수연은 수아의 발표를 들으며 점점 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개였다. 수아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수아는 마지막 슬라이드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서비스 프로세스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따뜻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태양그룹에서 실현하고 싶은 미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숨죽인 침묵 속에서 정태우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태우는 단상에 올라 수아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아 상무의 발표 다들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치자 태윤의 눈께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께 밝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윤의 말에 강당 안은 술렁거렸다. 정수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수아 상무의 기획안 데이터 유실은 고의적인 소행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자리에 있는 정수연 상무입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미리 받아둔 USB를 건네받아 스크린에 꽂았다. 화면에는 정수연이 수아의 파일을 삭제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영상과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수연은 절규하며 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함께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태윤은 수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흉터는 제가 어릴 적부터 찾고 있던 제 여동생의 표식과 똑같습니다.
이수아는 저의 여동생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동생 정수아. 그녀는 과거 저의 하나뿐인 가족이자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그룹의 미래를 밝혀줄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강당 전체에 메아리 쳤다. 모든 시선이 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경멸이 없었다. 대신 경외심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겼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공모전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한 위대한 승리였다. 정수현은 자신의 악의적인 음모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태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비열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대강당의 모든 이들이 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그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현재의 영광을 동시에 인정하는 듯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아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는 이제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알리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정태윤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는 태양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사회는 물론 모든 임직원들 사이에서 이수아라는 이름이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준영의 아내나 낙하산 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유력한 인재이자 회장이 직접 발탁한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친여 동생이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경멸에서 경애와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직원들은 황급히 태도를 바꾸어 그녀에게 깎듯이 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발표 직후 정수현 상무는 태윤의 서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강당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패배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오만한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태윤은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정수현 상무의 과거 행적과 회사 내에서의 모든 비리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팀에 넘기도록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수현의 몰락은 너무나도 빨랐다. 그녀가 수에게 저질렀던 모든 방해 공작과 악의적인 소문 유포는 물론 과거 회사 기밀을 빼돌려 다른 경쟁사에 넘기려 했던 행위까지 모두 밝혀졌다. 그녀는 즉시 태양그룹에서 해고되었고 곧이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추악한 행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정수현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했다. 경찰체 오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몰락은 태양그룹 내의 다른 이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누구도 회장과 그의 특별한 인연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박준영은 태윤의 지시로 진행된 철저한 조사 끝에 수에게 저지른 폭행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참회했다. 재판장은 그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준영은 감옥에서 지난날 자신의 탐욕과 잔혹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몰락은 수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태윤은 수에게 태양그룹 내의 최고급 계열사인 태한건설, 태한컨스트럭션, 의 수석 이사 자리를 제안했다. 단순히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명목이 아니었다. 그녀의 면접 당시 보여준 통찰력과 공모전에서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뛰어난 기획력은 그 어떤 베테랑 직원보다도 탁월했다. 그는 수아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수아, 이 자리는 네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야. 네가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항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수아는 태윤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재능을 이렇게 묻어두는 건 죄악이야.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사업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태윤은 수아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 기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수아가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결국 수아는 태윤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물질적인 보상보다 자신의 재능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에 더욱 큰 가치를 두었다. 그녀는 특히 태윤이 추진하고 있던 청년 창업 지원 기금과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그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다. 그날 저녁 수아와 태윤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태윤의 저택,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곳에서 조용한 만찬을 가졌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식탁에 앉아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수아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녀를 짓눌렀던 트라우마를 태윤에게 털어놓았다. 태윤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했다. 수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두었어. 네가 그런 고통을 겪는 동안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태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덕분에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죠. 오빠의 도움이 없었어도 저는 결국 이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들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수아는 자신이 면접에서 받았던 모욕과 오해,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태윤은 수아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그토록 빛나는 존재였음을 보며 더욱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낸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가족관계는 다시 한번 확고해졌다. 태윤은 수아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흉터, 엄마가 널 낳고 새겼던 표식이었어. 엄마는 널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널 잃어버렸지. 오빠는 수년간 너를 찾아 헤맸어. 네 손목에 제비 흉터를 보고 내 동생인 걸 직감했어. 수아, 네가 바로 오빠가 찾던 나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야. 수아는 태윤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제야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흐릿했던 기억 속에서 따뜻했던 어머니의 품,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제비 흉터를 가진 어머니의 손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운명적인 재회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진정한 가족할이 되었다. 그 순간
수아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불행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는 마치 그들의 숨겨진 인연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2년 후 이수아의 삶은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 숨어 지내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한건설, 태한컨스트럭션의 당당한 수석이사로 뛰어난 통찰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젊은 여성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정태윤 회장의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따뜻한 리더십은 그룹 내에서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위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수아가 주도하여 설립한 한태한 희망 재단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재단은 그녀가 과거에 꿈꿨던 청년 창업 지원 기금과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 사무실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수아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 아픔들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자양분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수아는 태윤과 함께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한때는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만을 안겨주었던 동네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과거의 황량한 모습이 아니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는 태한꿈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수아가 재단을 통해 설립을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가위로 빨간색 테이프를 자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수많은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다. 수아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공간조차 없었던 그 시절의 수에게 이 도서관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도서관 개관식 후 수아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수아의 눈에 들어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 입은 옷, 그리고 초롱초롱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눈빛. 마치 어린 시절의 수아 자신을 보는 듯 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책 재미있니? 언니가 읽어줄까?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처럼 세상의 편견과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정태윤은 멀리서 수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사랑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수아가 이토록 아름답게 변화하고 성장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특별한 인연이자 미래의 동반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리더였다. 태윤은 수아의 손목에 있는 제비 흉터를 떠올렸다. 이제 그 흉터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이뤄낸 모든 것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만개했음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그날 밤 수아와 태윤은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오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덕분이에요. 수아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태유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수아, 넌 네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빠는 그저 네가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넣어 줬을 뿐이야. 너는 오빠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오빠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유일한 여동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수아의 손목에 새겨진 제비 흉터는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들의 끈끈한 인연과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증표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그 빛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고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이수아와 정태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들처럼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신데렐라 수아의 놀라운 변신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가족과 사랑을 찾은 여정에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앞으로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귀퉁이 비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낡고 허름한 아파트는 이수아의 세상이었다.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공간은 남편 박준영이 남긴 빈 소주병과 담배꽁초로 늘 어질러져 있었다. 쾌쾌한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식사는 대개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고 그녀는 늘 혼자 말없이 식사를 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와 자신의 한숨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그녀의 시선은 종종 창밖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향하곤 했다. 그 빌딩들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세상의 상징이었지만 수에게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멀고 이질적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깊은 고독에 잠겨 있었다. 의지할 친구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낡은 책꽂이에 꽂힌 몇 권의 헌책들이었다. 그 책 속에는 그녀가 늘 꿈꿔왔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수아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그녀의 몸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한 노파가 추위에 떨며 종이 조각으로 불을 피우려 애쓰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바삐 지나쳤고 아무도 그 노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수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췄다. 자신에게도 하나뿐인 따뜻한 물건이었지만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털실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풀어 노파의 목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비로 따뜻한 캔커피와 빵 몇 개를 사와 노파에게 건넸다. 노파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노파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처지도 넉넉지 않았지만 다른 이를 돕는 수아의 행동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고결한 품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았다. 노파에게 목도리를 건네주던 순간 수아의 낡은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걷어 올려졌다.
그녀의 가는 손목에는 희미하게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제비문신, 제비문진. 흰 칙삼, 침앤 같은 흉터가 드러났다. 그것은 문신이라기보다는 어릴 적부터 있었던 자연스러운 흉터에 가까웠다. 수아는 그 흉터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소매를 내려 다시 감추었다. 그녀는 그 흉터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늘 그 존재를 의아하게 여겼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손때 묻은 시집 한 권과 은색 제비 모양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수아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기에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비녀의 제비 문양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지만 수아는 그 연결고리를 알지 못했다. 그 비녀는 그녀의 진짜 과거와 숨겨진 운명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